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미래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도심지나 구석구석 공간을 이용해서 재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배하는 이 수평으로 된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된 이 단을 이용해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수직 재배, 이 vertical farming, 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로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 겁니까? 이 vertical farming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에요. 일본의 네. 9층짜리 되는 건물이 모습인데 그 건물 안에 원래 미팅룸이었던 곳에 도마도들이 줄줄이 널려 있고요. 컨퍼런스 룸 안이었던 곳이 이제 벼농사가 쫙 깔려 있고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는 그 서랍 안에는 이렇게 열어보면 버섯들이 줄줄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마치 농장 박물관을 연상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vertical farming이라는 게 사실 1990년대부터 두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그 서랍이 되는 트레이나 파이프 안에서 이 식물을 키우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래서 이 vertical farming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겹쳐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거대한 라자냐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스페이스에서 적은 흙을 필요로 하고요. 이 어떤 과일나무는 땅에 붙지도 않고 30cm가 떨어져 가지고도 이 자라게 할 수 있고 변형시켜서 이 보통 나무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네. 옆으로 번지게 변형시키는 이런 타입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궁금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정말 이 vertical farming이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만약 경비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전 세계 농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정말 궁극적으로 흙이 필요 없는 농경 시대를 맞을지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vertical farming이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네요. 사실 이 농사로 인해서 글로벌 그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이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환경 파괴의 주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 세계 지구 전체 면적의 37.7%, 또 미국 전체 땅 면적의 45%가 현재 농사에 사용이 된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인간이 자연을 치고 들어가는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태계에 여파를 미친다고 나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장비 운반하고 이런 거 연료에서 나오는 큰 매연도 큰 문제라고 그러고 또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물 전체 3분의 2가 농사에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물 수요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이 기후 변화와 가뭄으로 인해서 물 위기는 악화가 더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럴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도심지 건물 안에서 이런 농작물이 수확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상상하기 힘든데요. 이 1990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환경학 교수가 이 농경이 앞에 말한 대로 이 부정적인 여파를 연구하던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고층 건물에서 각 층마다 농작물 농사를 지으면 어떨까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방법으로 키우는데 물속에서 기르는 방법도 해가지고 물속에서 키우면서 오히려 영양분을 뿌리로 직접 전달하고요. 또 물이 아니래도 물 수증기를 이렇게 뿌려가면서 역시 신속하게 뿌리에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 생선을 물에서 키우면서 거기 생선에서 나온 배설물을 거름으로 사용하고요. 또 적은 양의 흙으로 재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해내면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환경적인 차원에도 큰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았죠. 네. 저는 이게 수직 재배 그러면은 우선 일을 하시는 농부분들이 좀 허리가 안 아프고 좀 서서 일을 하니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에서도 이런 농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뭐 버티컬 파밍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빌딩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들이 차곡차곡 수직적으로 포개져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트레이 안에는 다 LED 라이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창문이 없고 일부에는 지하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것이 재료들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물, 영양분, 태양 대신 불빛, 또 벌들이 하듯이 폴리네이션도 가끔 필요합니다. 또 살충 컨트롤도 이런 것이 다 이제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가끔씩 흙도 사용이 되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물이나 수증기를 사용하고 영양분이 뿌리로 직접 간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이 최고로 돼가지고 이 효율성이 이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물을 얻는 데는 다른 어떤 것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물을 주는 대로 다 식물이 먹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물이라든지 거름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외부하고 이렇게 완전히 차단이 되기 때문에 병균의 우려도 없어서 살충제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도심지 뭐 건물도 그렇습니다만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농사가 불가능한 곳에서도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주에 떠 있는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죠. 네네. 그 안에서 우주인들이 LED 라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거기서 먹는 자체의 음식의 상당수를 키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면적에서도 농경이 가능하면서 이제 도심지가 앞으로 이걸 이제 큰 혜택을 입을 텐데 또 하나는 이 최첨단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요. 이런 거 과일이나 이런 것이 한층 더 맛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앞으로 정말 보편화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그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그 과일 얘기하셨는데요. 과일이 열매를 네. 맺기까지는 벌들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벌들이 많이 사라진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벌이 그 폴리네이션을 도와주는데 예. 이 앞에 사실 왜 식물 중에서도 샐러드 야채들이나 헐브 같은 것은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수정이 필요 없는데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과일나무나 많은 식물들은 여전히 폴리네이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버티컬 파밍에서는 인공으로 직접 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추가의 경비죠. 그렇겠네요. 근데 지금 대형 그 파밍에서는 벌 때문에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어가지고 요새 이런데 벌을 조달하는 상업용 벌떼가 있다고 하네요. 이걸 빌려준다고 하는데 네. 네, 미국 전체에서 알몬드 산업의 85%는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이 매년 플로리다주에서 이 수십억 마리 벌을 인도에서 이동해 와가지고 네. 그것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벌을 수정을 하고 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인공으로 쓰는 그 LED 라이트이 벌 불빛 시스템하고 달라서 벌들의 움직임을 어렵게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상당히 이것도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버티컬 파밍에서는 사람 손으로 인공으로 이루어지는 그 폴리네이션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네요. 제가 그 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 온실에서 말이죠. 이렇게 네네. 그 이 수박이나 호박 같은 것들을 키울 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쫙 줄기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이 지침대를 전부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자라 올라가게.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수박 같은 것들이 위에 달리고 뭐 이러는 뭐죠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버티컬 파밍이라는 게 현실화되기에는 좀 걸림돌이 많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지금 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경비 문제가 가장 크고 이 에너지를 들이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가장 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적으로는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그 물이라든지 햇빛은 공짜로 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공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엄청난데 이게 큰 비교가 되죠. 에너지 의존도가 이제 가장 크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식물학적으로 볼 때 그 중에서도 아까 뿌리 말씀하셨는데 네. 뿌리가 짧은 것들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요. 네. 그 대신 뭐 과일나무 같은 그 큰 사이즈라든지 이 버티컬 파밍의 한계를 테스트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학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다 대체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의 변화는 있을 듯한데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그러다 보면
이거 점점 이 버티컬 파밍이 인기가 있고 정말 실현성이 있다 보면 이 모든 농장의 그 면적이 필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농경지를 쓰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도 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근데 그런 장점도 갖다 줄 것 같은데 정말 모든 농경이 버티컬 파밍으로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아도 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이런 그 뭐 면적도 여유를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 공급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요에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이런 그 스마트한 그 양도 줄였다 늘렸다 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아직도 이제 초기 단계고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변화는 좋은 겁니다. 발전하는 네. 계기가 그렇죠. 되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